검찰 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주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부에서 제천 화재 사건을 얘기하고 아주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어요. 성탄절 날서부터 이 기분 좋지 않은 소식에 또 다스는 화나는 소식 아니에요? 네? 네. 다스는 화나는 소식 아니에요? 다스 밝혀지면 뭐 기분 좋은 소식이고 기분 좋은 소식. 안 밝혀지면 화나는 소식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이다. 우리 보도를 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봐도 정확하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본래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던 사건인데 이걸 이제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제 옮겨서 동부지검의 별도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뭐 이 이명박 전 대통령 BBK라든가 다스 관련한 또 뭐 기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가 지금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왜 굳이 이제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옮겨서 이렇게 할까? 약간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윤석열 지금 현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예전에 이제 BBK 특검할 때 그쪽에 파견 검사로 나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자칫 공정성 논란이 이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팀을 짠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주하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호영 특검팀에 예. 윤석열 검사가 파견 검사로 나갔기 때문에 어허. 예. 그때 당시에 무혐의 종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이게 뭐 무혐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면 결국 윤석열 검사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특임 검사의 성질을 갖는 의미에서 특별히 10명 범위 내에서 수사팀을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거죠. 수사팀을. 동부지검에? 예. 그럼 대검 지휘를 받는 게 되네요? 물론 대검 지휘를 받는데 아마 사실상 그 운영은 또 문무일 그 검찰총장도 실제 BBK 직접 수사는 아니지만은 기획입국과 관련해서 특수일부장 할 때 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실상 최종 보고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수사 지휘나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렇지 않을까. 사실상 특임 검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까지 다스에 대해서 수사된 모든 자료는 그 동부지검 특임검사의 성격이 띄고 있는 동부지검은 두 가지 갈래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다스의 모든 것을 동부지검에서 문차석 그 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을 하는 그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요. 예. 이 부분은 정호영 그 당시 특별검사팀에서 발견한 120억의 그 비자금과 또 43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언닉한 거 있죠. 예. 이 부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요? 예. 예. 그 다음 다스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한 거 아니냐? 예, 직권 이용해서 남용. 옵셔널 벤처스에서 옵셔널 벤처스에서 벤처스가 그 다스에게 지급하도록 한 거 직권 남용 문제는 아니, 다스가 옵셔널 벤처스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된 거죠. 아니죠. 아니 스위스의 예. 옵셔널 벤처스의 자금을 예. 다스 기업에게 보내주더라. 넘긴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는 뭐 법률상으로는 그 미국 재판에서 패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찾아온 넘겨받았잖아요. 거죠. 예. 그것이 뭐 권력기관의 작용에 의해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국가기관을 통해서 압력에 의해서 보내도록 했다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디서 수사하나요? 이 문제는 지금 국정원 팀 수사하는 박찬호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그 팀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이 진도가 좀 나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권남용. 지금 이상은 회장 현재 명목상 회장인지 실질상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회장의 운전기사가
증언을 많이 했죠. 최근에 그 진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 언론에 먼저 증언을 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불러서 진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예, 저 시사인의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근에 운전 기사가 검찰에 가서 자세하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고 진술 내용이 언론에는 이게 지금 저 비자금 120억 비자금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이 지금 120억 송금과 관련해서 140억 송금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조사받은 걸로 언론에 안 나온 걸 어떻게 아세요? 그 취재를 좀 하셨나요? 취재를 또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했죠. 또 기자 출신이시고 네. 문무일 검찰총장과도 또 대학교 선후배잖아요. 예, 뭐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검찰총장하고 대화를 나눈 건 없어요. 두 분이 뭐 연락을 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연락은 필요하면 하죠. 하는데 아는 분이? 저 잘 알죠. 그러시군요. 예, 아니 아는 것을 사칭해나 할까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120억 비자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시죠. 120억 비자금을 정호영 특검은 직원의 횡령 금액이었다.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 당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근데 왜 그 당시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했다는 것을 셀프 자백한 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예를 들어 개인의 횡령이 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특검은 딱 그 특검 원래 이제 본래 취지의 그 수사 대상이 있긴 하지만 예. 관련된 사건 뭔가 범죄 행위를 포착을 했으면 본인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범죄 사실 포착했는데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게다가 사실은 특검이 이거 원하면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혐의를 캐다 보면 이게 과연 그 여직원 단독 행위인지 아닌지가 규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예. 안 한 거 아니에요, 결국? 무혐의로 다 종결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조용히 계시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걸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사실 횡령 확인을 했는데 수사 안 했다라고 지금 본인이 자백을 한 겁니다. 야, 저는 이런 자폭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또? 하여튼 그 평론가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게 그 다스의 그 누구의 소유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차명 계좌가 있고 비자금 조성을 했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자금이 조성됐고 차명 계좌를 개설했는지를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한 그 범죄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특검이 끝날 때 별도로 보고서를 써서 우리가 이런 거 밝혀냈지만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우리가 기소를 하지 못한다.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까지가 직무죠. 특검의 직무인데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를 좀 자인한 셈이죠. 그리고 이 120억이라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1999년, 2000년, 2001년 요때 이제 다스 문제 될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조성된 걸로 그렇죠. 보인다는 예. 겁니다. 그게 한 5년 동안인데 예. 그 120억이면 그 연간 단기 수익을 뛰어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 여직원이 이것을 횡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뭐 한 순이익이 20-30억 정도로 밝혀졌는데 그 이제 99년, 알려졌는데. 2000년이고 서울시장 되면서 좀 뛰었어요, 많이. 네. 예, 아주 비약적으로 또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년 단- 매출액이 뛰었는데 예. 순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뛰었겠죠. 안 뛰어 있는 걸로 예.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진짜 1년 단기 수익이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돈을 횡령을 했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기업형 범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120억을 비자금을 조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여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금고에 있거나 계좌에 있는 것만 이렇게 빼낼 수 있지. 120억 규모의 예.
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룹의 예. 오너가 하지 않으면, 지시하지 않으면 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43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거는 여직원이나 경리과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경리팀의 신입 사원이에요. 예. 예,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계속 있죠. 예, 신입 여사원이 그런 강큰 짓을 일단 도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자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한두 달이면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년 5년 동안에 동안. 그렇게 장부 조작을 해서 이렇게 그 작업을 그렇게 해서 돈을 빼돌렸다라고 했는데 그 경리팀이 아무도 몰랐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자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김성우 사장,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대건설 시절 측근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예. 자 모든 그러니까 아예 인감 도장을 본인이 가지고 이 지출을 다 본인이 직접 통제했다는 거예요. 김성호 사장이.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 지금 이상은 회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조차도 이 그 사장님이 돈을 빼서 주지 않으면 본인이 인출을 못할 정도로 직접 치밀하게 관리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몇 년 동안에 제일 그 경리팀에서도 저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장부 조작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사온 것을 예. 이걸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적게 사오고 많이 사온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건데, 이게 연말 되면 한 번씩 대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연말 현업부서에서 결산을 하죠. 예, 현업부서에서 아니 이게 장부대로 이렇게 물량이 안 들어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건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은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11월 달에 증언한 분 가운데 전 경리팀장도 이번에 보니까 증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언론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 역시 그렇게 이게 즉 여직원이 이렇게 그 말단 여직원이 더군다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장은 그 안가에 가서 대통령에게 매년 보고를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아. 매년 보고를 했고, 자신은 이상은 회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는 매년 보고를 했고, 필요하면 그 중에서 뭐 몇십억 단위로 저기 CC가 나오네요. 김종백 MB 집안의 운전기사, 다스는 MB 이상은 운전기사예요. 예. 1000% 확승한다 그랬는데 저기 1000%로 지금. 아, 1000%요? 1000%? 경주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과 다 안다고 진술했죠. 아, 다스 전 직원은 MB 왕 회장님 오면 회사 전체를 물청소했다. 최동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다스 전 경리팀장이죠. 예. 다스 이명박 실소유주라 생각 안 하는 직원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관계자들은 다 증언을 한 거네요. 이명박 거라고.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가서 예. 뭐 경리팀 이사, 예. 뭐 이런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근데 이제 그 한 가지가 또 이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호영 특검이 그 여직원이 예, 횡령한 것으로 이제 확인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수사 결과를 알고 그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당연히 여직원을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을 해야죠. 예, 아직까지 고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횡령 사건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회사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발견이 돼요. 예. 그죠? 그럼 그 직원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죠? 수사 예. 의뢰를 해요. 그럼 검찰에 수사한 결과 유죄로 이제 확정이 되면 처벌하는 동시에 회사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징계라든가 뭐 회사에서 좀 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인증을 해준 겁니다. 이 여직원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확실해요라고 인증까지 해줬는데 그 직원을 안 잘라요. 안 내보내요. 그런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아니 거죠. 경리팀장의 진술도 정호영 특검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예. 분위기상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간단하게
끝내는 분위기였다는 그리고 거죠. 거기서 비자금 조성하는 서류를 갖고 일일이 회사에다가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서류가 있으면 이게 오해받을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횡령의 명백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횡령의 결정적 증거가 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당선자 시절에 있었을 거예요. 당선자 시절이었는데 실제 뭐 꼬리곰탕만 먹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 1시간 정도라 그러는데 식사 시간 빼버리면 30분밖에 안 남는데 그렇죠. 실제 조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정호영 지금 특검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특검을 별도로 마련해 준 건데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1월 15일서부터 시작해갖고 특검이 2월 20일 날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2월 21일 날 끝났으면, 이 만약에 다스 비자금 조성 등등에 대한 문제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시효는 이게 재직 중의 범죄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140억, 예. 140의 직권 남용 문제는 예. 당연히 이제 재직 중의 행위이기 때문에 재직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죠. 네. 자, 이 다스 횡령 문제 이 등등 비자금 조성 문제는 그럼 내년 2월 21일이면 임기가 공소시효가 종결되나요? 그렇죠. 종결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중 범죄. 이건 재직중 범죄가 아니네요. 재직 범죄가 그 아니라- 이전의 범죄이기 예. 때문에 내년 2월 21일 날 공소시효가 다 끝나네요. 예. 그럼 서둘러야겠네. 서둘러야죠.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지금 원래가 내일 발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미리 검토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아마 출근해서 예. 누구를 소환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아마 이 수사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다. 사전에 다 수사가 된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들이 넘어오게 되면 예. 그걸 갖고 분석하고 또 새로운 분석해갖고 핵심 담당자 관련자들 예, 그러니까 뭐 하청업체 조성을 해준 그러니까 가짜 영수증을 이모 씨. 예. 제출해준 사람들하고 여기에 지금 핵심 뭐 격리 담당 임원들이나 팀장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여직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횡령한 거라고 하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뭐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직원이야 그렇죠. 여직원 단독 행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적어도 했다면 격리 담당 임원이나 그때 당시 전무 사무부들 줄줄이 다 연루가 될 텐데 그러면 자기 인생하고 이거 바꿀 이유가 그러니까 없죠. 제가 보기에는요. 올 그러니까 징역이네, 그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최말단 직원이었던 그 조모 씨. 예. 제가 보건다는 그냥 심부름만 한 것 같아요. 돈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고 오고 이랬는데 지금 특검 수사 당시에는 자기가 다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단 격리는 말이죠. 심부름 아주 일부 정도에 뭐 찾아오면 찾아오는 정도지.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진술을 이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호영 특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돼서 만약에 그녀가 본인이 횡령 주도한 거로 계속 예를 들어 증언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다 죄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횡령죄로 이제 뭐 상당한 형을 살아야 되는데 예. 그때는 뭐 20대라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이도 꽤 됐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이제 감옥소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진술을 이제는 제대로 할 걸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러니까 죄명이 조금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 심부름만 한 거고 그때 사실은 뭐 돈 관리는 누가 뭐 김성호 사장이라든가 누가 해서 어떻게 돈 보내라 자기 보냈다 이런 식으로 그 특검 때 진술하고는 진술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사실 진실을 예, 그렇죠. 그때는 거짓이고 지금은 진실이다. 그런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이게 있다. 뭐 징역 1, 2년 살 정도의 범죄가 아니니까요. 10년이 넘어가잖아 일단 기본으로. 이게 특경법의 예. 횡령이면 120억이면 10년 이상의 형인데 예. 통상적으로 양형 기준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실제 형이 선고돼질 거거든요. 거기다가 조세 포탈 문제도 있거든요.
특가법상 조세 포탈 문제도 있고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적어도 통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징역 10년 이상 10년에서 15년 정도 형이 나오는 형입니다. 이제는 그럼 진실을 좀 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저는 이거 금방 쉽게 밝혀질 거라고 쉽게 봅니다. 밝혀. 그때 이미 취재된 게 있기 때문에. 정호영, 그럼 정호영 특검도 지금 그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영 특검도 뭐 지금 단계에서는 소환하기 어렵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알고도 덮은 덮었다고 거니까, 하면 직무유기로 해서 저는 지금 특검을 13번, 4번 정도 했잖아요. 실제 특검이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고 봐준 특검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범 케이스로서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또 그 140억 다스로 들어가 보죠. 이종원 평론가님.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스. 140억. 그 전에 그 시사인에 보도가 됐을 때 청와대 MB가 직접 관여했다. 대책회의를 직접 열고 빨리빨리 보고가 올라오지 않게 되면 불같이 화를 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김재수 총영사가 다스에 가서 회의를 한 기록도 나왔었고요. 청와대 가서 회의를 한 기록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김재수 총영사와 같이 이제 LA에 있었던 담당 행정관이 지금 청와대에 있고, 청와대에 있었고 MB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미 이제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예. 이제 소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운전기사 미국 변호사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운전기사 하셨다는 이제 김종백 씨의 예. 증언에 따르면 MB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정무수석실에 담당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무수석실에 담당자가 있었고 그 당시 사장 전무가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고하고 예, 지시받고 이러고 이제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번에 이제 소환하는 그 행정관이 이제 그분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안에 다스 담당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주인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자기 형 회사인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도 왔다 갔다 대통령 현직 시절에도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지금 이제 증거들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 이건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옵셔널 벤처스에서 줘야 될 돈을 이렇게 빼온 부분도 그렇고 다스의 총괄 관리 자체를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은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LA 총영사로 나간 김재수, 그 김재수 변호사죠. 네. 그분도 그 캠프 시절에 법무 담당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할을 그분도 했었고.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종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그렇죠. 거 아닌가. LA 가고 예. LA에서 지금 그 김경준과 교류 중인 그렇죠. LA 그 사안을 재산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것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추정이 있는 거죠. 되고 그다음에 행정관으로 있었던 그 변호사도 네. 사실은 LA 총영사로 있었던 김재수 총영사가 데리고 있었던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왔다. 이제 이런 게 보도의 내용 핵심 중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보다 우리말보다는 영어에 더 영어 잘하고, 능통했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매개가 되고 채널이 돼서 LA 총영사 계속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 관계했고 미국 검찰, 미국 사법부 그리고 스위스 은행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었고 미국 내 재판까지도 관리를 한 예. 거죠. 예. 그렇게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그 김백준, 김백준, 예. NB의 40년 집사. 예. 그런 김백준, 그 김재수 이 행정관, 다스, MB 이렇게 축이 돼서 여기서 다스 문제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김백준 씨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소송하고 있는 소송의 MB 소송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다스 회장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스 회장에 다스 돈 찾아오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것은 그냥 뭐 직접 행정관이나 그 LA 총영사 김재수가 직접 스위스 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찾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지금 어쨌든 BBK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BBK 대표는
저 김경준 씨였고 김경준 씨는 감옥에 가 있었고 네. 다 위임장들을 다 받아서 어쨌든 국가 뭐 외교부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했겠죠. 김경준의 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또. 아 그럼요. 인출이기 때문에. 허허.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수, 재밌네요. 예, 신학수 감사라고 다스에 예. 그러니까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는 그 이제 감사, 그 감사도 청와대 들어가잖아요. 예.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관 하거든요. 정무비서관도 하고. 맞아요. 이제 그 민정비서관. 신학수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명이 관계가 됐던 거고 그 이외에 뭐 지금 증언 나오는 걸 보면 그 다스 직원들 전현직 직원들 이제 증언 나오는 거 보면 다스 직원들이 선거 때도 다 가서 도와주고 예.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책 있잖아요. 뭐 신화는 없던가. 그것도 그 이제 책, 그 사재기로 사드리고 다스에서. 사스뿐만 아니라 그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필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인도 대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증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증언만 모아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그림은 거의 다 그려진다. 예. 인출 과정에서 예. 한두 명이 관여했으면 이 사람들이 입을 봉해버리면 진실이 안 밝혀졌는데 여러 명 관여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한 사람이 그 사실대로 진술하면 다른 사람 줄줄이 진술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스 관련 수사는 실소유주. 예. 예. 140억. 140억. 120억도 아까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예. 140억도. 120억, 140억 이런 걸 수사하는 것을 특별검사 그 특검 예. 하자 그래갖고 이재하 변호사가 특검으로 들어가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는 뭐 검찰도 수사 의지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문무일 총장은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 의견을 제가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분위기상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분위기상 이 부분은 딱 떨어지는 거여서 다른 지금 사이버 수사대 그 댓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사자의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 때는 보고받고도 묵인했는지는 밝히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 이 문제는 너무 그렇게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패소 판결했는데 판결문이 있으면 집행하면 되는데 패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고. 돈을 받을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왔단 옵션을 말이에요. 벤처스에 돈을 주라고 명령해도 안 줬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재하 변호사님. 네. 자,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그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예.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 너무 복잡해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우선 다스 최고의 전문가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자체가 뭐 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돌려받는 과정은 직권남용 그 권력을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지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근데 재산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허위인 게 밝혀지죠.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윤리법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소시효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종전의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 문제가 이제 사실상 법률상 소급적 무효는 안 되겠지만 이게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제 원천 무효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겠죠.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다스 자 나눠서 보죠. 140억은 어쨌든 직권남용 만약에 다스를 돌려오는 과정에 국가 권력이 이용됐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 직권남용 뭐 5년 이하의 싼지경이라고 보지만 가중처벌하게 되면 7년 6개월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40억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MB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사실은 아니 세상이 그 우리 이재하 변호사 140억의 금액을 사실상 직권남용이란 것은 거의 사실 강도에 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협박해서 뺏어온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자, 120억 그 비자금 조성. 네. 이건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죠?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공식 라인에서만 이루어진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120억 비자금 조성했을 때는 뭐 어딘가 용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조성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이제 결국 선거 자금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이명박 전 그러네요. 대통령이. 2003년서부터 2008년이면.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건 그 후에도 그 자금 조성해서 뭐 활용을 하고 들을 가능성이 이제 있었던 거죠. 결국 나중에 다 뭐 2008년 이후에 다스로 다 되돌아가긴 하지만 그 돈이.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조성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관련한 이제 수사가 좀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당사자들의 증언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이제 밑에 이제 격리 담당 그 조모 씨 여직원도 증언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증거도 물론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요. 예. 가장 결정적으로는 김성호 사장이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비자금 조성도 내가 결정해서 한 게 아니고 결국 그 양반을 향할 거라 같아요. 이게 수사 압박이. 그래서 김성호 사장이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뭐 그러니까 유용하기 위해서 이걸 횡령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MB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다면 이게 결정적인 게 되겠죠. 그 건으로 MB도 역시 처벌이 가능한. 그럼 여기서도 이 변호사님 이제 자 다스는 직권남용 해당하고 직권남용에 대한 돈이 커요. 액수가 14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자 120억은 비자금 조성한 거다. 네. 이제 지금 이종원 평론가는 그 다음에 용초까지 말씀을 했지만 용초 들어가기 전에 네. 자 120억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했다. 그 비자금 조성한 주체는 MB이므로 여다스의 실수 유지는 MB다. 요거 갖고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비자금 조성을 해서 예.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빼돌린 거는 횡령이란 말이야. 그럼 그 횡령죄는 횡령죄는- 실소유자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횡령죄는 지시한 사람, 그 업무 라인이 있잖아요. 아하. 처벌되는 거죠. 그럼 김성호 본인이 이게 지시했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거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실제로 누가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 아, 비자금 이제 좀 조성, 이해가 돼. 예, 비자금 조성은 결국은 용처까지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진술 과정에서 제가 보면요, 특히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가 주변에 공사 현장에서 비자금 조성하잖아요. 계열사인데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형적인 해서 방법 아니에요, 이것도. 전형적인 방법 건설회사 이 부분에 수사해서 용처를 임원들이 그 직원들이 진술을 안 한 예는 전혀 없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처를. 예. 직원들은 너 아니 제대로 진술 안 하면 너는 네가 먹은 돈이야, 그게? 중환형에 처한다고 하면 다 진술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오너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 진술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비자금 조성의 과정에 추정을 해보면 거래처에서 100원에 살 거를 그렇죠. 1,000원에 샀다, 네. 1,000원에 샀다고 하고 900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원자재 이제 그 가격 부풀리기? 사원 가격을 이제 조작한 거죠. 이건 방금 이자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설업계에서 아주 흔한 방법. 아주 흔한. 그리고 MB는 현대건설 출신. 예. 아 그리고 지금 사장도 현대건설 때 본인이 데리고 있던 재무팀이 데리고 있던 사람. 그럼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어허. 예,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왜 이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나오네요. 예, 안 그러게 되면 그냥 좋다한디네 이거 비자금 조성 아니고 당신들이 다 써라. 다 횡령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게 회사 차원에서 예. 로비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과거에 뭐 정경유착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선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금을 조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선거에 실질적으로 은밀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 누구를 뭐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거운동원들 팀을 꾸려서 돈을 지급한다든지 이거 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렇죠. 예.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선 때는 또 그렇게 은밀하게 들어간 돈이 그때 당시만 해도 많았어요. 많죠. 예. 그리고 서울시장 하면서 대선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당과의 관계가 별로 당 대표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당을 장악하려면 뭔가 당과 의원들하고 관계가 좀 필요했을 것이고 돈이 어디에 들어간지 좀 대충 추정은 가능하시겠네요. 아니,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 별로 자기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기 지분이 없었어요 한나라당에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예. 없는 상태에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아무리 이제 형이 뭐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특경법 평령 부분에 제가 이제 사건을 변호사 20년 동안 여러 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원래는 특경법, 예, 특수 경제 특정 경제 가중처벌 네, 관한 법. 위반인데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거기 특정 보면요, 경제. 예. 거기 보면 밑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직원들은 이걸로 흔적 없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아, 왜냐하면 나중에 추궁을 받잖아요. 너 이거 이 돈
그렇지 얼마 남았을 텐데 어디 갔냐 이렇게 추궁을 받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항상 횡령이 되는 거니까. 별도의 메모장이 있기 이중장부 때문에 쓰죠, 본인이. 메모장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아, 자 그렇고 이제 또 원세 원장 그 전 원장이 아직 입을 벌리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게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게 국정원 특활비가 그때가 없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국갈비가 뭐 그렇죠. 예, 특활비가 청와대 상납하는 게 예. 남재준 그 원장도 뭐라 그러냐 관행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MB 때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MB 때부터 국방부 장관 했고 결국 안보실장까지 9년 동안 있으면서 방산 비리가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그렇지. 방산. 그렇죠? 예. 예. 로키드 마틴사가 MB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늘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손을 뻗치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세훈 전 원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안 남으려면 전 제가 풀어야 된다. 예, 말 괜찮아요. 아, 그 표준어예요. 뭐 이제 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특활비 유용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조차도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업무 스타일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로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독대했으니까. 자기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몰래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특활비 전체를 사실은 청와대에서 관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예, 끝났습니다 이제. 예,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자, 다스의 실소유자의 문제, 그다음에 다스의 140억이 흘러 들어간 문제, 오랜 시간 끌었습니다. 근 10년을 끌었는데요. 다스가 MB의 데스 무덤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종료하고 귀국했습니다. 정상의 합의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나라 망신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애교 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서 외교 안보, 경제 실타래를 풀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다. 심지어 외교 참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반되는 평가들을 좀 듣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제1야당의 평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연결을 해보죠.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네, 예. 어떻게 보신 겁니까? 이미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홀대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공동선언, 공동기자회견도 없었고, 또한 기자단 폭행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자존심이 뭉개진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 어제 청와대가 하루 종일 홍보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과가 없는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다면 이게 점수로 표현하는 게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점수가 있어서요. 청와대 관계자는 120점 혹은 98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의원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낙제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낙제점이면 50점 미만입니까? 낙제 60점입니까? 40점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절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이게 야당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시각에 봐서 또 국민의 자존심을 뭉갠 사건이 너무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외교는 아주 디테일하게 다 합의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항 영접은 장관급이 아닌 소위 정말 차관급도 아닌 차관 고급이 나온다라든지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중하고 비교해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상 만찬 한 번 있고 리커창 총리조차도 실질적으로 오찬이나 만찬을
아닌 차담회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정도 합의를 했는데 방중을 서둘렀느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뭐 성과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는 것이 북핵 문제하고 사드 보복 철회인데요. 사드 보복 철회는 이미 사실상 10월 31일에 이미 한번 중국이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10월 31일 합의 전에도 중국 내에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이런 이야기를 그 업계로부터 들었습니다. 뭐 건설이 중단되어 있었던 업계 같은 경우에 건설 다시 해라. 다만 좀 조용히 시작해라 하고 이미 뭐 경제적 논리로 풀고 있었던 사드 보복을 해제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디테일한 합의 없이 서둘러 간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 근데 정부 측에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상당히 절실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점, 특히 평창올림픽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걸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좀 서둘러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인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한번 사진 찍으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건데요. 일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중국이 워낙 뭐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뭐 경제적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지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뭐 중앙에서 내려가는 이 뭐 사인이란 게 있죠. 사인이 다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는 와중이었다는 거고요.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저자세 외교로 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전의 홀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떠나서 그건 뭐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사실 4대 원칙 같은 것도 잃었고요. 사드 본복 문제도 이렇거든요. 지금 보면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적절한 처리 그리고 장더장 전임대 상무위원과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단계적 처리라는 이야기를 하며 장더장 전임대 상무위원 같은 경우는 단계적 처리를 합의해 줬기 때문에 방중이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사드 완전 철수해라는 압박이 더 높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드 문제는 더 복잡해진 거라고 보세요? 완전 해결이 됐다가 아니라 지금 사실 공식... 아니죠. 그러니까 미완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11월 초에도 방중을 저도 이제 중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장혜수의 그 외교부 상무부장을 만났었는데 장관급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타당한 처리를 해달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10월 합의 직후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지금 이 카드, 경제 문제로 우리가 저자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그 카드를 갖고 흔들면서 뭐 이거 안 해주면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제 완전히 뭐 한국 관광을 풀거나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지적된 장면들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혼밥 얘기도 있었고 기자단 집단 폭행 얘기도 있었고 공항에서의 영접 얘기도 있었고 이것들 중에 나 의원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은 어떤 건가요? 뭐 기자단 폭행이죠. 기자단 집단 폭행. 네, 저희가 얼마나 저자세 외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자들, 캐나다나 미국의 수행 기자들도 중국 공안하고 언쟁을 벌인 일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 공안들이 언론관 자체가 좀 후진적이다 이런 지적은 있던데 우리라서 특별히 홀대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폭행에 이르렀잖아요. 집단 폭행까지는 아니었다.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제일 안타깝고 뭐 그밖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홀대당하신 부분 저는 뭐 어느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방문한 정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죠. 그 국빈 방문이라고 해놓고선 사실상 중앙정부의 관리 중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 외에 어느 누구도 대통령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외교적인 결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런 자초한 면이 있다. 거죠. 미리 계획 섬세하게 짜지 못하고 가서 대통령께서 홀대 당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씀. 그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지를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여기까지도 동의하세요? 누가 사실상 책임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외교 라인의 책임을 반드시 묻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묻긴 물어야 된다. 그 책임의 정점에 네. 강경화 장관이 있다면 강경화 장관에 대한 경질까지도 생각할 정도 수준의 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이번 방중은 성급하고 미숙한 외교의 결정체였다라고 그렇게 결정체였다. 말씀을 드리겠네요.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여당 입장도 확인해야겠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연결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중국에 함께 다녀온 분입니다. 박병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와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국빈 방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예우를 받아 마땅한 방문이었는데 중국 측의 예우가 과연 적절했는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굴욕당하고 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 방문의 시기와 배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 최근 1년 동안은 한중 관계가 완전 수렁에 빠진 최악의 관계였습니다. 그 수렁에 빠진 양국 관계를 건져내는 그 과정에서 약간 묻은 신발에 묻은 흙을 보면서 왜 양탄자에 꽃이 싣고 가지 않았느냐 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은 막힌 것을 뚫고 수렁에 빠진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은 아주 의미 있는 실리 외교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수렁에 이미 빠져있는 걸 건져내는데 신발에 왜 흙 묻었냐라고 지금 탓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약간의 흙을 가지고 지금 자꾸 질책을 하시는데요. 그 양국 관계와 최상의 관계 때는 그 양탄자에 꽃신 싣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꽃신 신을 상황이 우선, 아니었다. 예, 그 관계를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것은 중국 언론의 보도인데요. 방문할 때의 중국 언론의 보도와 방문이 끝난 뒤의 보도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인민일보의 자매지라는 환구시보, 환출스파오 같은 경우 보면 방문 후에는 일면 톱 사진이 우리 문 대통령께서 서민식당에 가서 일반인들이 먹는 요태와와 또장을 먹는 사진을 실으면서 그 일면 톱의 제목이 문 대통령 중국 국민 감동 얻는 노력 하고 일면 거의 전체를 서민식당 광고하고 활동을 보도한 것처럼. 방문 후에 그게 나왔어요? 서민식당 사진이? 방문 후에 일면톱, 환구시보 일면톱에 그렇게 보도가 제가 됐습니다. 왜 이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드리냐면 홍준표 네. 대표께서 그 서민식당 가서 내외가 식사하신 것에 대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으로 출마하시는 줄 알았다. 국빈으로 가셔가지고는 왜 서민식당 가서 식사를 하시는가. 그게 또 주목이라도 많이 받았으면 모르는데 중국 언론들이 상당히 그걸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면을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방문 후에는 사진이 나왔단 말이죠. 네, 방문 후에 떠나시는 날 보면은 일면톱에 완전 제일 큰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민 감동 얻는 노력 그리고 서민식당의 사진이 아주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 중국 언론에 대한 주시를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의 배경이 그 난징 대학살이 중국 추도일인데 난징 대학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충일에 비교할 만한 중국의 국가적 추모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중국 국민들이 볼 때 그러한 시점에 시진핑 주석하고 문 대통령하고 건배하는 장면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민식당에서 소박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공공외교의 전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문제를 앞서서 나경원 의원은 지적하셨어요. 왜 그렇게 네. 서둘러서 이 시점에 갔는가? 특히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일종의 제삿날. 남의 나라의 우울한 제삿날에 우리가 가서 환대받기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 시점을 택해서 갔는가? 그리고 디테일한 합의도 없이 여정에 대한 합의, 누가 뭐 마중을 나올 것이며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될 것이며에 대한 디테일한 합의 없이 서둘러 간 것 아니냐라는 이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어허.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이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방한하는 11월부터 예. 평창 동계올림픽이는 2월까지가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관건적 시기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중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예. 평창 때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을 참여시키고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면서 예. 해야만 평창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정부들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상의 방문이라는 건 최소한 1년 전에 스케줄이 확정되는데 최악의 상태에 빠졌던 박근혜 정부 때문에 정상 방문을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성사시킨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공항에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가 영접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들 판단하고 계세요? 그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 방문했을 때도 차관보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대부분 이제 아시아 담당, 한반도 담당 차관이 나오는데 지금 차관이 공석 중입니다. 예, 그 공석 중인 자리를 요번에 나온 차관보 콩시엔유라는 분이 예.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관보가 아시아 담당 차관이 없는 상황에서 대리하는 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 이명박 대통령도 차관보가 나왔다는 것도 함께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중 때는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왕이 부장이 나왔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좀 비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콩쉔유라는 사람이 지금 육자회담 전번 우다웨이 차관급인 우다웨이가 하는 것을 대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 만약 공석이 안 됐었다면 차관이 나왔었겠죠. 근데 이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장관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관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았는데 차관이 공석이어서 차관보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 시간. 네. 뭐 기자 폭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걸 아마 현지에서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중국 공안의 언론관이 좀 후진적이라는 걸 감안해도 국빈을 따라간 수행 기자, 그것도 비표까지 걸고 있고 우리 대통령을 취재하러 공식적으로 간 사람을 언쟁 정도도 아닌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은 이건 국빈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국빈국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는 지적.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났을 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우리 종합상황실, 외교부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을 뛰어갔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중국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 그리고 중국 정부 당국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 경호원 그 권고에 있거나 계좌에 있는 것만 이렇게 빼낼 수 있지 120억 규모의 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룹의 오너가 하지 않으면 지시하지 않으면 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43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거는 여직원이나 격리과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격리팀의 신입 사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계속 있죠. 예, 신입 여사원이 그런 강큰 짓을 일단 도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자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한두 달이면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장부 조작을 해서
이렇게 그 작업을 그렇게 해서 돈을 빼돌렸다라고 했는데 그 경리팀이 아무도 몰랐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자,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김성우 사장,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대건설 시절 측근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예. 자, 모든 그러니까 아예 인감 도장을 본인이 가지고 이 지출을 다 본인이 직접 통제했다는 거예요. 김성호 사장이.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 지금 이상은 회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조차도 이 그 사장님이 돈을 빼서 주지 않으면 본인이 인출을 못할 정도로 직접 치밀하게 관리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몇 년 동안에 제일 그 경리팀에서도 저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장부 조작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사온 것을 예. 이걸 이제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적게 사오고 많이 사온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건데 이게 연말 되면 한 번씩 대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현업부서에서 연말 결산을 하죠. 예, 현업부서에서 아니 이게 장부대로 이렇게 물량이 안 들어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건 당연히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은 증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증언한 11월 달에 증언한 분 가운데 경리팀장, 전 경리팀장도 이번에 보니까 증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언론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 역시 그렇게 이게 즉 여직원이 이렇게 그 말단 여직원이 더군다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장은 그 안가에 가서 대통령에게 매년 보고를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매년 보고를 했고, 자신은 이상은 회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는 매년 보고를 했고, 필요하면 그 중에서 뭐 몇십억 단위로 저기 CC가 나오네요. 김종백 MB 집안의 운전기사, 다스는 MB 이상은 운전기사예요. 예. 1000% 확신한다 그랬는데 저기 1000%로 지금. 1000%요? 1000%? 경주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과 다 안다고 진술했죠. 다스 전 직원은 MB 왕 회장님 오면 회사 전체를 물청소했다. 최동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다스 전 경리팀장이죠. 예. 다스 이명박 실소유주라 생각 안 하는 직원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관계자들은 다 증언을 한 거네요. 이명박 거라고.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가서 예. 뭐 경리팀 이사, 예. 뭐 이런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근데 이제 그 한 가지가 또 이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호영 특검이 그 여직원이 예, 횡령한 것으로 이제 확인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그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수사 결과를 알고 그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당연히 여직원을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해야죠. 예, 아직까지 고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횡령 사건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회사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발견이 돼요. 예. 그죠? 그럼 그 직원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죠? 수사 예. 의뢰를 해요. 그럼 검찰에 수사한 결과 유죄로 이제 확정이 되면 처벌하는 동시에 회사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징계라든가 뭐 회사에서 좀 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인증을 해준 겁니다. 이 여직원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사람이 확실해요라고 인증까지 해줬는데 그 직원을 안 잘라요. 안 내보내요. 그런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경리팀장의 진술도 정호영 특검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예. 분위기상 이명박 검찰 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주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부에서 제천 화재 사건을 얘기하고 아주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어요. 성탄절 날서부터 이 기분 좋지 않은 소식에 또 다스는 화나는 소식 아니에요? 네? 네. 다스는 화나는 소식 아니에요? 다스 밝혀지면 뭐 기분 좋은 소식이고 기분 좋은 소식. 안 밝혀지면 화나는 소식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네. 다스 수사팀 별도 편성이다. 우리 보도를 보지 못하신 분들 혹은 봐도 정확하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본래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던 사건인데 이걸 이제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제 옮겨서 동부지검에 별도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뭐 이 이명박 전 대통령 BBK라든가 다스 관련한 또 뭐 기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가 지금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왜 굳이 이제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옮겨서 이렇게 할까? 약간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윤석열 지금 현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예전에 이제 BBK 특검할 때 그쪽에 파견 검사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공정성 논란이 이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팀을 짠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재하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호영 특검팀에 예. 윤석열 검사가 파견 검사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무혐의 종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이게 뭐 무혐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면 결국 윤석열 검사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특임 검사의 성질을 갖는 의미에서 특별히 10명 범인 내에서 수사팀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거죠. 동부지검에? 예. 그럼 대검 지휘를 받는 게 되네요? 물론 대검 지휘를 받는데 아마 사실상 그 운영은 또 문무일 그 검찰총장도 실제 BBK 직접 수사는 아니지만은 기획입국과 관련해서 특수일부장 할 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실상 최종 보고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수사 지휘나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렇지 않을까. 사실상 특임 검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지금까지 다스에 대해서 수사된 모든 자료는 그 동부지검 특임 검사의 성격이 띄고 있는 동부지검은 두 가지 갈래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스의 모든 것을 동부지검에서 문차석 그 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그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정호영 그 당시 특별검사팀에서 발견한 120억의 그 비자금과 또 43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언닉한 거 있죠. 이 부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요? 그다음 다스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남용한 거 아니냐? 이용해서 옵셔널 벤처스에서 벤처스가 그 다스에게 지급하도록 한 거 직권 남용 문제는 다스가 옵셔널 벤처스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죠. 거꾸로 된 거죠. 아니죠. 아니 스위스의 옵셔널 벤처스의 자금을 다스 기업에게 보내주더라. 넘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법률상으로는 뭐 미국 재판에서 패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넘겨받았잖아요. 그것이 뭐 권력기관의 작용에 의해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국가기관을 통해서 압력에 의해서 보내도록 했다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될 텐데 이 문제는 지금 국정원 팀 수사하는 박찬호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는 그 팀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이 진도가 좀 나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지금 이상은 회석 대통령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간단하게 끝내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자금 조성하는 서류를 갖고 일일이 회사에다가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서류가 있으면 이게 오해받을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런 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횡령의 명백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횡령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있었을 거예요. 당선자 시절이었는데 실제 뭐 꼬리곰탕만 먹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 1시간 정도라 그러는데 식사 시간 빼버리면 20-30분밖에 안 남는데 그렇죠. 실제 조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정호영 지금 특검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특검을 별도로 마련해 준 건데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는 1월 15일서부터 시작해갖고 특검이 2월 20일 날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2월 21일 날 끝났으면 이 만약에 다스 비자금 조성 등등에 대한 문제가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시효는 이게 재직 중의 범죄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까 140억, 예. 140의 직권남용 문제는 예. 당연히 이제 재직 중의 행위이기 때문에 재직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죠. 예. 자, 이 다스 횡령 문제 이 등등 비자금 조성 문제는 그럼 내년 2월 21일이면 임기가 공소시효가 종결되나요? 그렇죠. 종결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중 범죄. 이건 재직중 범죄가 아니네요. 재직 범죄가 그 아니라- 이전의 범죄이기 예. 때문에 내년 2월 21일 날 공소시효가 다 끝나네요. 예. 그럼 서둘러야겠네. 서둘러야죠.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지금 원래가 내일 발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미리 검토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아마 출근해서 예. 수사 누구를 소환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아마 이 수사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다. 사전에 다 수사가 된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들이 넘어오게 되면 예. 그걸 갖고 분석하고 또 새로운 분석해갖고 핵심 담당자 관련자들 예, 그러니까 뭐 하청업체 조성을 해준 그러니까 가짜 영수증을 이모 씨. 예. 제출해준 사람들하고 여기에 지금 핵심 뭐 격리 담당 임원들이나 팀장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여직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횡령한 거라고 하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뭐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직원이야 그렇죠. 여직원 단독 행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적어도 했다면 격리 담당 임원이나 그때 당시 전무 사무부들 줄줄이 다 연루가 될 텐데 그러면 자기 인생하고 이거 바꿀 이유가 그러니까 없죠. 제가 보기에는요. 올 그러니까 징역이네, 그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최말단 직원이었던 그 조모 씨. 예. 제가 보건다는 그냥 심부름만 한 것 같아요. 돈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고 오고 이랬는데 지금 특검 수사 당시에는 자기가 다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단 격리는 말이죠. 심부름 아주 일부 정도에 뭐 찾아오면 찾아오는 정도지.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지금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진술을 이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호영 특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돼서 만약에 그녀가 본인이 횡령 주도한 거를 계속 예를 들어 증언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다 죄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횡령죄로 이제 뭐 상당한 형을 살아야 되는데 예. 그때는 뭐 20대라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이도 꽤 됐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이제 감옥소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진술을 이제 제대로 할 걸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러니까 죄명이 조금만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 심부름만 한 거고 그때 사실은 뭐 돈 관리는 누가 뭐 김성호 사장이라든가 누가 해서 어떻게 돈 보내라 자기 보냈다 이런 식으로 그 특검 때 진술하고는 진술 내용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사실 진실을 예, 그렇죠. 그때는 거짓이고 지금은 진실이다. 그런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이게 있다. 뭐 징역 1, 2년 살 정도의 범죄가 아니니까요. 10년이 넘어가잖아 일단 기본으로. 이게 특경법의 횡령상 예. 현재 명목상 회장인지 실질상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회장의 운전기사가 증언을 많이 했죠. 최근에 그 진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 먼저 증언을 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불러서 진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저 시사인의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근에 운전기사가 검찰에 가서 자세하게 진술한 걸로 알고 있고 진술 내용이 언론에는 이게 지금 저 비자금 120억 비자금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이 지금 120억 송금과 관련해서 140억 송금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조사받은 걸로 언론에 안 나온 걸 어떻게 아세요? 그 취재를 좀 하셨나요? 취재를 또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했죠. 또 기자 출신이시고 문무일 검찰총장과도 또 대학교 선후배잖아요. 예, 뭐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검찰총장하고 대화를 나눈 건 없습니다. 두 분이 뭐 연락을 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연락은 필요하면 하죠. 하는데. 아는 분이?
잘 알죠. 그러시군요. 예, 아니 아는 것을 사칭해나 할까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120억 비자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시죠. 120억 비자금을 정호영 특검은 직원의 횡령 금액이었다.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을 했다. 그 당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근데 왜 그 당시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했다는 것을 셀프 자백한 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예를 들어 개인의 횡령이 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특검은 딱 그 특검 원래 이제 본래 취지의 그 수사 대상이 있긴 하지만 예. 관련된 사건 뭔가 범죄 행위를 포착을 했으면 본인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범죄 사실 포착했는데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게다가 사실은 특검이 이거 원하면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혐의를 캐다 보면 이게 과연 그 여직원 단독 행위인지 아닌지가 규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예. 안 한 거 아니에요, 결국? 무혐의로 다 종결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느닷없이 조용히 계시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걸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사실 횡령 확인을 했는데 수사 안 했다라고 지금 본인이 자백을 한 겁니다. 야, 저는 이런 자폭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또? 하여튼 그 평론가님 지적이 맞는데요. 이게 그 다스의 그 누구의 소유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차명 계좌가 있고 비자금 조성을 했으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자금이 조성됐고 차명 계좌를 개설했는지를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 그 이명박 당시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한 그 범죄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특검이 끝날 때 별도로 보고서를 써서 우리가 이런 건 밝혀냈지만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우리가 기소를 하지 못한다.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것이 오히려 그것까지가 직무죠. 특검의 직무인데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를 좀 자인한 셈이죠. 그리고 이 120억이라고 한다면 네. 그게 이제 1999년, 2000년, 2001년 이때 이제 다스 문제될 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조성된 걸로 그렇죠. 보인다는 예. 겁니다. 그게 한 5년 동안인데 예. 그 120억이면 그 연간 단기 수익을 뛰어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 여직원이 이것을 횡령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한 순이익이 2, 30억 정도로 밝혀졌는데 그 이제 99년, 2000년이고 서울시장 되면서 좀 뛰었어요, 많이. 네. 예, 아주 비약적으로 또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1년 매출액이 뛰었는데 예. 순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뛰었겠죠. 안 뛰어 있는 걸로 예.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진짜 1년 단기 수익이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돈을 횡령을 했다는 건데 어마어마한 기업형 범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120억을 비자금을 조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여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예. 횡령이면 120억이면 10년 이상의 형인데 예. 통상적으로 양형 기준에 의해서 10년 이상의 실제 형이 선고되질 거거든요. 거기다가 조세 포탈 문제도 있거든요. 특가법상 조세 포탈 문제도 있고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어도 통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징역 10년 이상 10년에서 15년 정도 형이 나오는 형입니다. 이제는 그럼 진실을 좀 알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금방 쉽게 밝혀질 거라고 쉽게 봅니다. 밝혀. 그때 이미 취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정호영 특검도 지금 그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호영 특검도 지금 단계에서는 소환하기 어렵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알고도 덮은 덮었다고 거니까, 하면 직무유기로 해서 저는 지금 특검을 13번, 4번 정도 했잖아요. 실제 특검이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고 봐준 특검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범 케이스로서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은 또 그 140억 다스로 들어가 보죠. 이종원 평론가님.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스. 140억. 그 전에 그 시사인의 보도가 됐을 때 청와대 MB가 직접 관여했다. 대책회의를 직접 열고 빨리빨리 보고가 올라오지 않게 되면 불같이 화를 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김재수 총영사가 다스에 가서 회의를 한 기록도 나왔었고요. 청와대 가서 회의를 한 기록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김재수 총영사와 같이 이제 LA에 있었던 담당 행정관이 지금 청와대에 있고, 청와대에 있었고, MB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미 이제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예. 이제 소환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운전기사 미국 변호사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운전기사 하셨다는 이제 김종백 씨의 예. 증언에 따르면 MB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정무수석실에 담당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무수석실에 담당자가 있었고 그 당시 사장 전무가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고하고 지시받고 이러고 이제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번에 이제 소환한 그 행정관이 이제 그분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안에 다스 담당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주인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자기 형 회사인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 현직 시절에도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지금 이제 증거들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면 이건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옵셔널 벤처스에서 줘야 될 돈을 이렇게 빼온 부분도 그렇고 다스의 총괄 관리 자체를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은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LA 총영사로 나간 김재수, 그 김재수 변호사죠? 네. 그분도 그 캠프 시절에 법무 담당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할을 그분도 했었고.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종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그렇죠. 거 아닌가. LA 가고 예. LA에서 지금 그 김경준과 교류 중인 그렇죠. LA 그 사안을 재산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관으로 있었던 그 변호사도 네. 사실은 LA 총영사로 있었던 김재수 총영사가 데리고 있었던 변호사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왔다. 이제 이런 게 보도의 내용 핵심 중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보다 우리말보다는 영어에 더 영어 잘하고, 능통했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매개가 되고 채널이 돼서 LA 총영사 계속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사람들 관계했고 미국 검찰, 미국 사법부, 그리고 스위스 은행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었고 미국 내 재판까지도 관리를 한 예. 거죠. 예. 그렇게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그 김백준, 예, NB의 40년 집사. 예. 그런 김백준, 그 김재수 이 행정관, 다스, MB 이렇게 축이 돼서 여기서 다스 문제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왜냐하면 김백준 실질적으로 씨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소송하고 있는 소송의 MB 소송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다스 회장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스 회장에 다스 돈 찾아오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또 이것은 그냥 뭐 직접